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이제 첫 대면이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행정학이란 게 큰 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넓어요. 넓은 큰 바다를 이제 우리 항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될지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초기부터 어떤 방향 설정이라든가 학습 방법이라든가 이런 파트가 좀 이렇게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시행착오를 겪을 만큼 많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사실이거든요. 물론 공부란 건 시행착오예요. 학습이란 건 시행착오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란 게 사실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면은, 특히 객관식 문제를 풀면은 꼭 맞춰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져요.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주관식도 마찬가지겠지만 객관식을 풀 때 적어도 한 반은 맞춰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풀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맞추는 자체가 이상한 거거든요. 틀려야 돼요. 틀리다 보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안 틀릴 때가 있어요. 그게 학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거는 시행착오거든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러면 또 다시 오른쪽 가다 보니까 근데 그 길도 또 아닌가 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겠죠. 그런 과정을 시행착오입니다. 다만 큰 틀의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돼요. 하지만 부분적인 시행착오는 많이 겪어야 되고 더 빨리 겪어야 돼요. 빨리 겪을수록 빠른 길을 갈 수 있어요. 행정학은 50%는 용어 싸움입니다. 용어와 흐름만 잡으면 사실은 거의 절반이 공부한 거예요. 근데 절반 공부했다면은 거기서 10점이나 20점은 더 올리면 우리가 합격선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름인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있잖아요. 뭐 우리가 90점을 받거나 85점을 받거나 또는 뭐 더 이상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려운 시험이에요. 진짜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자격증에서 요구하는 것이 완벽을 요구한 게 아니라 기초를 요구하거든요.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얘기. 이 정도면 되겠다 라는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선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좀 맞춰가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20년 넘게 강의를 했으니까 오래 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만시간의 법칙이 적용되거든요. 많이 우리가 회자하는 용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에, 그죠? 만시간을 투자하면은 달인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한 20년 이상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 뭐 달인이라고 하기는 아직도 부족해요. 저는 늘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반직을 공부할 때하고 우리 행정사를 공부한 것은 패턴을 달리해야 됩니다. 일반직처럼 공부하면은 망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점수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한 것이 아니고 나올 부분은 얼마큼 정확하게 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양적으로 많이 확대한다고 점수를 잘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범위를 좀 제한시키고, 대신에 그건 어때요? 많이 반복해야 돼요. 행정이 가장 큰 학습 방법은 뭐냐 물으면은 축소입니다. 공부해야 될 분량을 줄일 때 대신에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 이걸 좀 축소한 상태에서 이걸 이제 다독해야 돼요. 반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적어도 다는 모르지만 요 파트는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파트만 집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점수가 어때요? 그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85점 이상을 받는 건 어려워요. 어렵지만 75점에서 한 85점 사이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예. 아니 뭐 더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더 받고 싶으면은 뭐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좀 마음 잡도록 할게요. 사회학은 행정학이든 행정법이든 민법이든 똑같아요. 용어 싸움인 건 맞아요. 하지만 법학에서 바라본 관점은 정답이 하나예요, 법학은. 근데 행정학은 정답이 여러 가지입니다. 상황에 맞는 답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행정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난제, 이걸 이제 영어로 쓰면 wicked problem 이렇게 써요. wicked가 뭐 직역하면 사악한 문제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데, 뭐 사악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행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물으면은 바로 시장과 정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의 역사, 특히 행정학의 한 100년, 20세기의 행정학의 가장 큰 흐름은 뭐냐 물을 때는 시장이 더 맞느냐,
국가에 의한, 정부에 의한 개입이 더 많느냐, 이걸 논의한 파트예요. 어느 게 더 많냐, 이런 문제예요. 근데 정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법처럼. 왜냐면 법은 어때요?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판단할 때요, 그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것이 맞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는요, 경제 논리에 따르면 어느 게 맞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게 맞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법적 측면에서 어느 게 맞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있는데 법학은 이거 하나만 보잖아요. 법학은 다른 기준 안 보는 거예요. 뭐죠? 법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법적 관점에서. 법적 관점에서 봤는데 법적 관점에서 나머지 사회 현상을 묶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적법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어떤 행위가 있어요. 행정청의 행위가 적법하냐? 아니야, 위법하냐? 이걸 이제 따지는 거죠. 이런 거죠. 만약에 적법하다면은 그대로 이어질 거, 위법하다면요, 여기 대해서 손해배상이 있거나 이런 조치가 뒤따라가거나 또는 취소하거나 정지가 따라가거든요. 요즘은 참 권리의식이 높은 세상이에요. 뭐 하나 하면요, 관을 상대로 그냥 행정심판 제기한 건 일도 아니에요. 매일같이 합니다, 진짜. 제가 사는 동네에도 아파트 재건축에 관련돼 갖고요. 재건축 하니까 하는 축은 하는데 그 반대쪽 입장에서는요, 왜 햇볕 가리느냐, 조망권 침해됐는데 구청장이 왜 그것을 허가했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걔들하고 직접 싸운 게 아니고 구청을 상대로 하거든요. 구청을 상대로 건축 허가 왜 내줬나, 이렇게 따지는 거, 이게. 참 머리 아프죠, 이게. 그 옛날에는 구청장이 뭐 뇌물 먹었나, 뒷돈 먹었나, 이런 얘기 하죠. 요즘 그 문제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는 벌써 옛날 얘기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따지게 되는데, 우리 행정사 영역 중에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행정사 영역은 사실 뭐든지 다 된 거 아시죠? 뭐든지 다 된 거. 행정사 영역은 법원의 영역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는 다 됩니다. 우리 이제 사회의 작용 크게 세 가지잖아요. 국회, 입법적 작용, 정치적 판단, 행정, 그리고 또 하나가 사법, 이 세 가지죠. 사법인데 사법적인 다툼을 다룬 것은 우리가 소송이라 하잖아요. 소송이라 부르고, 행정의 작용을 다투고자 할 때는 심판이잖아요. 그 행정심판인데 행정심판의 개념이 굉장히 범위가 넓다는 얘기예요. 그 행정심판이라는 게 정부에서 하는 활동만이 대상이 아니라 정부가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업무를 추진한 것도 여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엄청 넓은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있어요. 현재 정부라고 얘기하면은 18부, 5처, 17청이 있는데 이 뒤에 건 빼버리고 부가 가장 중심입니다. 18부가 있어. 국방부, 법무부, 교육부 이런 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린 어떤 업무란 게 얘들이 직접 다 한 게 아니라 이걸 누구한테 대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업무를 위탁하거든요. 업무를 위탁하거든요. 위탁을 통해서 하는데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기업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위탁 집행형 공공기관에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공매 같은 것을 처분한 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죠. 그럼 자산관리공사는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위탁한 것입니다. 업무를 위탁한. 여기서 한 행위도 뭐가 되죠? 행정심판을 보는 겁니다. 여기도 행정의 행위로 보는 거게. 따라서 당연히 누가? 행정사의 업무 영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범위가 정말 넓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은 그런마에 아직까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런마이고요.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다 포함될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조세라든가 특허라든가 노동 업무, 노무에 관한 업무 이런 걸 제외하고는 다 행정사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조세라든지 이런 건 세무사의 업무잖아요. 세무사 행정의 업무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뭐 세무라든지요, 특허라든지요, 노동이라든지요. 이런 파트는 어때요? 오래전부터 자리 잡은 그 자격증을 가진 그 분들이 하는 업무 영역이에요.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행정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굉장히 넓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행정법의 지식과 행정의 지식으로 어느 정도 좀 커버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좀 커버하시고. 그래서 행정학은 우리 법만큼 정교하지는 않지만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크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크게 살펴볼 수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장점입니다. 자, 이런 건 뭐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고 소송 대리 누가 합니까? 소송의 대리는 그렇죠? 변호사죠, 그죠? 그 요즘 TV 드라마 보면 온통 변호사 천국이 있던데요. 근데 변호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죠? 사법적 판단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법적 판단에 한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많은 판단 기준이 아까 되돌아가면 어때요? 사법적 판단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행정의 영역에서는 당, 부당, 소위 재량행위에 대한 문제로 이어져요. 이런 건 여기서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건 전부 다 여기 행정 영역이거든요. 조세가 어느 정도 적정한지. 아니 그게 조세가 어느 정도 적정한 게 사법적 판단으로 나올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다시 이제 들어갔고요. 우리 사회 판단 기준은 이런 법적 판단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판단 기준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죠? 4대강 사업은 과연 적합했는지, 태양광은 적합한지, 원전은 적합한지라는 것을 무엇을 판단하겠습니까? 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 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있다면은 누가 이 중에 특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런 사부는 있겠죠, 그죠? 그죠? 그런 거 말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행정의 이 모든 기준이 어때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 포함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갔을 때, 우리 사회 공공의 문제 해결의 메커니즘을 되돌아갈게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사회적 문제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사회적 문제란 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문제가 있다. 이거 부동산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요, 에너지 정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범죄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사회적 문제가 존재할 때 국가에 의한 개입이 중요한지, 국가나 정부가 해결하거나 이들이 개입한 게 중요한지, 아니면 시장이 맡긴 거지. 이걸 용어를 바꿨으면요, 자율입니다. 시장이 자유를 강조할 것인지, 국가에 의한 통제를 강조할 것이 두 가지 논리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논리예요. 그래서 국가에 의한 통제가 중요한지, 또는 시장의 자율성에 맡긴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문제예요. 에 대한 문제. 어느 것이 더 맞나 이런 얘기예요. 자, 부동산을 시장의 논리에 맡기면 어때요? 부동산 시장에 맡기면 알아서, 민간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민간의 자율성을 살린 겁니다. 그럼 거래의 뭐가냐면요, 자율이 되겠죠. 거래의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의 자율에 맡기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거래의 자율에 맡기니까 우리 몇 년 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거래의 자율만 맡길 수는 없는 거, 이게. 맡길 수 없으니까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개입하는데, 정부가 개입한다고 또 더 좋은 결과가 나오냐라고 물으니까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패착이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정부 개입이 미숙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설픈 정부 개입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우리는 어때요? 정부 실패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요, 시장과 정부 개입이죠. 두 가지 논의 속에서 우리는 어느 것을 가야 되냐라는 문제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런 걸 조금 세련된 표현을 바꿔갖고요, 시장에 맡기면은 시장 실패가 존재한다, 이렇게 쓴 거고, 그다음 정부에 맡기면은 정부 실패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자, 다시 볼게요. 온리 시장에 맡기면 어때요? 시장 실패가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냥 온리 있잖아요. 그럼 정부가 개입하면 어떻게 된다? 그럼 정부 실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답이 뭐냐? 이걸 찾는 과정이거든요. 어느 게 맞나 이걸 찾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주로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경제학에서 사실은. 경제학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이걸 행정에서도 많이 써요. 우리 행정이 주된 내용은요, 제일 핵심은 경제적 현상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한 겁니다. 물론 이건 이제 다음에 어때요? 이걸 환경에 적용해도 되고 에너지 써도 어느 정도 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맞나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 자율에 맡기자 이런 논리가 있고요. 이런 건요, 혹시
미국이나 미국 영향을 받은 국가들을 가보시면은 알 수 있는 게 치안은 어때요?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시장입니다. 반대로 유럽 같은 나라는 정부가 처음부터 막 개입하거든요. 그게 두 가지 논이거든요. 어느 쪽이 맞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 이제 여기서 적용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접 한번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 자리에다가 어떻게 쓰면 좋을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교육 같은 거 한번 설명해 볼까요? 교육은 여기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있잖아요. 외고라든가 자사고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외고라든지 자사고를요, 허용하자. 이걸 있잖아요. 오히려 있잖아. 뭐 장려하거나 허용하자. 아니고 이건 안 되고 평준화된 교육으로 가야 된다. 두 가지 논리가 있어요. 이때 외고나 자사고를 허용하자. 그럼 어느 논리입니까? 그렇죠. 시장의 논리죠, 이게. 시장의 논리죠. 시장주의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아이들은 입시 기계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이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논리로 행정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이제 내용을 전문적 용어로 이제 어때요? 색채를 좀 더 붙여갖고 가는 것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행정이 이제 개념을 정의할게요. 행정이 뭡니까? 물을 때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행할 행자에다가 정이란 말을 쓰는데 정부라는 의미의 정부 또는 정치입니다. 행정은 뭐냐 물으면은 정부 또는 정치를 행하는 것이다. 정책을 집행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의미인데 그건 뭐 국어사전적 의미니까 큰 의미 없어요. 묻고 행정이 뭐냐 물으면은 정부의 활동입니다. 이게 행정의 본질입니다. 행정은 뭐냐 물으면요. 정부의 활동입니다. 행정은 뭡니까? 정부의 활동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냥. 그래서 행정은 정부가 하는 일이다. 정부가 하는 일인데 왜 존재하냐 물으면요.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부다. 자, 다시 보면요.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은 행정이다. 이렇게 정의 내려볼게요. 행정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 이렇게 정의 내려볼게요. 그럼 국민적 요구는 또 뭡니까? 우리 프린터 없네요. 그죠? 없으면 이제 한번 만들어서 쓰시면 되겠다. 그죠? 자, 사회적 문제의 발생부터 먼저 볼게요. 사회적 문제의 발생. 이거부터 볼게요. 자, 사회적 문제는, 사회가 태평성대하기보다는 사회가 불안해지고 위기에 빠지고 이럴수록 더 많이 증가해요. 근데 이 사회적 문제는 끝없이 늘어나는데 그 사회적 문제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면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런 것도 사회적 문제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뭐냐 물으면 어때요? 전염병이라든가 또 경기 침체가 되겠죠. 이게 사회적 문제겠죠. 그래서 코로나의 확산은 뭘 가져왔다?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는 경기와 연결되겠죠. 그래서 건강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가 나오게 되었다. 이게 사회적 문제 아니겠어요? 그럼 이런 사회적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국민의 요구란 건 어때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거든요. 정부가 왜 최근에 규제 이게 나중에 규제 얘기할 때 많이 나와. 규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규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문제 하나 딱 터지면요 정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정부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이거죠. 세금 받아갖고 국민이 월급 받아갖고 뭐 하고 있나 이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사회적 문제 증가에 대해서 국민의 요구가 늘어난 겁니다. 국민의 요구란 게 전염병을 방지하고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뭔가 해라라는 요구가 늘어난 거죠.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 물으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는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규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2대 기능은 두 가지예요. 정부가 뭘 합니까? 물을 때
정부의 활동의 가장 핵심은요, 두 가지입니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규제를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 규제가 있다. 자, 전염병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뭘 했을까요? 최근 2년 동안에 제일 많이 했던 건 백신이죠. 백신 같은 것을 제공했어요. 백신이 공공 서비스냐 물으면요, 공공 서비스에 4,000원 됩니다. 4,000원이란 말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이걸 이제 다음에 우리가 가치제라고 불러요. 가치제도 넓은 의미에서 공공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도 실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공공 서비스도 있고요. 또는요, 뭐 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를 건설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규제라고 봐요. 규제. 규제란 말이 결국은요, 해라 하지 마라 이게 규제예요. 해라 하지 마라 이거요. 금지, 허용, 강제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이런 걸 규제로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라 이런 식이에요. 영업 제한하자 이런 거. 영업 활동에 대해서 제한한 것입니다. 영업 제한입니다. 이런 것이 이런 건 뭐냐 규제예요. 그래서 이런 공공 서비스 제공과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대표적인 겁니다. 이걸 있잖아요. 왜 얘기하냐면요. 행정법이 내일인가요? 행정법의 가장 주된 관심은요. 이 규제거든요. 법학에서 제일 큰 관심은 규제거든요. 이걸 보통 우리가 인가, 허가, 금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행정법 공부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제일 가벼운 신고,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또는요, 명령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명령 이런 식이에요. 이게 뭐예요? 행정의 권력적 작용입니다. 이런 걸 행정학의 시각에서는 규제라 부르는 거예요. 행정법에는 이걸 권력적 행위라 불러요. 권력적 행위라 부르는데 권력적, 단통적 행위. 그래서 이른바 처분이라는 말을 써요. 행정법에서는 처분이라는 말을 쓰는데 처분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행정학에서는 규제라 보면 돼요. 이게. 학문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법에서 나온 거예요. 행정학은 이게 왜 필요하냐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럼 행정법은 이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있겠죠. 이걸 하다 보니까 어때요? 과도한 영업 제한으로 인하여 개인이 경제적 활동에 대한 침해가 오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없나 이걸 따지면 행정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행정학과 행정법은 사실은 어때요? 하나의 이런 경계를 가지고 바라본 시각의 차이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것은 행정법이에요. 행정법이에요. 왜냐면 묻고 따지고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는 걸 얘기하니까. 행정학은 그걸 위한 이론적 토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행정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 영역. 행정 영역 크게 뭐 있다고요? 두 가지 있어요. 첫째 뭐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고 서비스. 두 번째 뭐 있다? 규제 이렇게 하면 돼요. 서비스와 규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교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를 건설합니다. 도로의 건설은 일종의 뭐죠? 교통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를 건설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 교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 10부제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10부제를 실시할 수 있으면 이건 규제 영역입니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행정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행정의 활동은 두 가지다 이렇게 봐요. 자,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 개념 가지고 그대로 밑으로 옮기면은 이 정책과 관리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어질게요. 여기 적혀져 있으니 저기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에다가 첨가해서 예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사회적 문제가요, 뭘로 들까요? 이건 있잖아요. 앞에서 했던 주제 가지고 해도 돼요. 앞에 했던 주제를 해야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얘기해도 되는 거고, 또 교통의 문제를 얘기해도 되고, 또는요, 전력의 에너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에너지 문제일 수도 있고, 어느 걸 해도 돼요. 어느 걸 해도 돼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럼 맞춰서 아무거나 집어넣고 한번 행정의 활동을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혹시 관심 있는 사회적 문제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뭐든지 다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정부가 하지 못한 영역이 없어요. 진짜 거의 모든 파트가. 정부가 모든 파트 자신 다 개입해요. 이런 거 우리는 뭐냐면 큰 정부라 불러요. 거대 정부라 부르고.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느 국가나 다 거대 정부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미국이라 해도 거대 정부이고 유럽도 거대 정부이고 다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걸 뭐냐면 행정국가로 부르고요. 그래서 뭐 관심 있는 사회적 문제가 있으면 어떤 것 좀 풀어가도 됩니다. 지구온난화요? 야, 그건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아, 이건 진짜 큰 문제인데요. 근데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행정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네요. 왜냐면 이거는 국제 간의 관계도 연결되고 사회하고 또 연계성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이런 거 거버넌스 개념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다음에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얘기할 텐데 거버넌스라는 거는 정부 혼자서 못한다 이거예요. 정부 혼자서 못하니까 다양한 주체들하고 같이 해보자. 이게 거버넌스거든요. 이 주제는 거버넌스예요, 사실은. 거버넌스인데 뭐 그래도 한번 보죠, 뭐. 자, 그럼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볼 때요. 그럼 정부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있잖아요.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정책을 만들면 이 정책을 다음에 어때요? 집행하는 두 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서 행정 크게 나올 때는 정책과 집행 또는 관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정책이라고 본다면은 정책이란 거는 우리 행정의 편제에 보면 7개 편제가 있어요. 행정학은 행정에 7개 편제가 있는데 편제 중에 2편에 속한 것이 정책학이라는 파트예요. 2편의 정책학이 있고요. 잠깐 행정 편제가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대부분의 교재는 1편을 행정학의 총론, 보통 기초이론이라고 부르고요. 2편에서부터 정책, 3편에서 조직 이런 식으로 이어져요. 이렇게 이어진 게 있는 요 3, 4, 5 요 수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재는 이렇게 해서 7편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행정을 이제 7편으로 구성되어 갖고 있는데 이게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이고 난 책을 달리 쓰겠다. 그러면 달리 써도 돼요. 그렇지만 이게 가장 쉬워요. 쉬워. 자, 그럼 다시 들어갈게요.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요, 국가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책이란 게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정책을 로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구분해요. 분배 정책, 그 다음에 규제 정책, 재분배 정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분배 정책이라는 거는 국가가 서비스를 배분할 때 분배 정책이라고 불러요. 국가가 서비스를 배분한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에게 뭘 한 것이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이런 것을 뭐냐면 분배 정책이라고 합니다. 다음 규제라는 것은요. 국가가 국민에게 자유를 제한하고자 할 때 이걸 규제 정책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재분배 정책은요. 이건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거하고 전혀 달라요. 재분배는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이전시켜주는 정책을 재분배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한 게 로이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내용이지만 가장 일반적인 분류 방식이에요. 가장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주제가 너무 장엄해갖고 대비하기가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는 대비가 좋지만 이게 쉽지는 않네요. 자, 그러면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있잖아. 탄소를 많이 쓴 이런 탄소를 많이 쓰는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탄소를 더 적게 쓰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가정에서 써도 되겠다. 그죠? 가정에서 쓴다면은 에너지를 적게 쓰는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방식. 이런 거 쓸 수도 있겠죠. 태양 에너지도 태양광도 이렇게 해당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태양광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들, 이런 것 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규제라는 것은 자유를 제한한 것입니다. 이건요, 금지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요, 지금, 수도권에 대해서, 이 경유 자동차 출입 제한 조치 같은 것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경유차 4등급이나 5등급 정도요. 4, 5등급에 대한 경유차에 대해서, 출입 제한을 둘 수 있어요. 이런 건 어때요? 금지하는 겁니다. 금지한 것들. 이런 걸 들 수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일종의 규제 정책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재분배는 쉽지 않네요. 이건 주제하고 좀 안 맞아 들어가고 재분배도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조금 약하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만약에 재분배라면은 환경 형평성의 문제로 이어져야 돼요. 이거는 논문을 써도 새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새로운 주제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바로 나오지 못하네요. 자, 이것이 정책입니다. 그럼 정책을 만들었으면요, 이 정책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집행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할까? 이게 조직입니다. 네, 어느 부서에서 할까?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거 주무부서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환경부.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요, 산자부라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있어요. 네, 산자부. 그런데 어때요? 다 관련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붙이면요, 중소기업도 해당되어 있어요. 중소기업청도 있고요. 네, 그 다음 국토교통부도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더 확장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확장하면 국토부, 이런 식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주무부서는 얘가 되겠죠. 정부에서 하는 업무는 어느 하나의 부서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 정책은 다른 부서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의 업무 협조가 필요합니다. 업무 협조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업무를 나누는 것과 조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요, 얘가 주무지만 다른 부서와 업무를 나눈 것. 그래서 분업과 조정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게 행정의 이론입니다. 지금 얘기한 게 조직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때요? 어떤 부서가 담당할 것이냐. 그리고 그 부서에서 또 다른 부서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분업과 조정의 문제. 이런 것이 이제 뒤따라갈 수 있어요. 이게 조직 이론입니다. 근데 조직론은 우리가 실제 교재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오고 조직이론은 이렇게 나와요. 이론을 먼저 설명하고 이론을 바탕으로 해갖고 현실의 제도를 설명한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례제가 좋은지 또 뭐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이 좋은지 이런 걸 설명합니다. 그러면은 관료제적 조직과 태스크포스 조직은 어떤 것이 좋은가, 장점이 뭔가, 단점이 뭔가, 이걸 설명한 파트가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직론 파트에서 이렇게 이론적 모델을 이제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저런 주제는요, 별도이잖아요. TF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라든지요, 또는요, 또는 대통령 직속으로서 TF 같은 걸 구성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소속으로서 에너지 절감 또는 온난화 대비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이런 걸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를 국무총리를 할 것인지 각 부서 장관 할 것인지 이런 게 지정한 겁니다. 이런 게 조직의 문제예요. 네, 어느 정도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조직을 구성하면 그 조직 속에 필요한 인력이 있겠죠. 인력을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인력의 동원과 배치에 대한 것이 인사행정의 문제예요. 인사행정은 잡다한 내용이 참 많아요. 인력의 동원과 배치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은 국가마다 인사제도는 어떻게 다르지? 국가에 따른 인사제도는 어떻게 다르지? 한국의 공무원은 어떤 식으로 분류되어 있지? 뭐 이런 걸 다룹니다. 이런 걸 다루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뽑을까?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걸 설명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징계라든가 또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통제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로 이어져요. 이런 내용들이 인사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보통 수험 공부할 때 인사행정이 제일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직접 간접으로 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제문은요, 가장 핵심은 예산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파트예요.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물론 제문은 물적 자원이라고 불러요.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써도 되고 예산이 동원과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예산론이라고 불러요. 예산론.
자, 그러니까 2019년에 코로나가 발생했지만 그 타격은 2020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까지가 제일 큰 타격이었어요. 올해부터는 알다시피 이제 회복기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경기가 너무 다운되니까 이를 위해서 경기 활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게 됐거든요. 이게 이른바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렀던 것인데, 재난지원금은 예상되지 못했던 수익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게 재무행정입니다. 그 재무행정은 추경은 어떻게 편성하지 뭐 이런 걸 설명한 파트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내용, 이런 것이 이제 뭐 기금은 어떻게 활용하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환경에 대한 기금은 따로 있긴 합니다. 근데 환경에 대한 부분은 환경에 대한 어떤 기금을 조성을 해갖고요. 이 조성한 걸 가지고 다시 어때요? 적절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출의 활동에 지구온난화 주제로 다시 들어가면요. 지구온난화를 위한 뭔가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출은 어떤 식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지출할까 이런 걸 설명한 파트예요. 그래서 국가 예산이라는 게 여러 쪼가리가 있어요. 기업으로 얘기하면은 소위 일반적인 자금 흐름도 있고 비자금 같은 흐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기업은 그런데 정부는 그런 개념을 쓰지 않고 어때요? 예산, 기금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다루고자 하는 파트가 재무행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차후에 하나씩 보면 돼요. 자, 이 내용들을 우리 이제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에요. 각 편별로 나와 있는데 핵심적 용어만이라도 짚어서 갈게요. 그러니까 용어를 이런 내용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거 그것만 좀 짚어서 갈게요. 짚으면서 가면서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돌아가면요. 행정이란 뭐냐 물으면 정부의 활동입니다. 행정은 정부의 활동인데 정부의 활동 크게 나눌 때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규제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되고요. 해도 되고 또는 영역을 크게 나눌 때는 정책과 집행이라 해도 돼요. 그래서 첫째는 정책을 형성하고요. 이런 정책을 형성하고 만들고 근데 그걸 집행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관리에 속한 것이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예요. 근데 이 파트는 따지고 보니까요. 기업을 관리하는 것과 정부를 관리하는 것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 관리라는 영역은요. 경영과 굉장히 비슷해요. 경영과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행정과 경영의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학은 정치와 경영이 어떻게 생각하면 짬뽕이에요. 근데 행정이 이제 제가 이제 전공자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은 짬뽕이에요. 이게 짬뽕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도대체 이게 뭐야? 학문이 뭐야?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결국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정책은 사회 구성 간의 합의를 통해서 만든 겁니다. 정책이라는 게 누구나 일방적인 정책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 때 이 정책이라는 건 대단히 정치적 현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굉장히 정치적 현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익집단이라는 개념을 공부할 겁니다. 이익집단이라는 걸 공부할 건데 규제정책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행정의 업무에 관한 것을 담당하는 것이 행정의 업무와 이 민간 사이에서 요 가교적 역할을 하는 게 행정사의 역할입니다. 맞죠? 행정사의 역할은 행정과 민간 사이에서 가교,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똑같이 사법과 민간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가 하는 업무거나 법무사가 하는 업무예요. 그죠? 법무사나 변호사는 이쪽을 연계하고 우리는 행정과 관련된 과교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얘의 과교예요. 그런데 행정 업무 안에는 일반 행정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행정, 세무행정이죠. 세무행정 영역이 있고 세무행정의 영역이 있고 또 특허행정에 대한 업무의 영역이 있고 노무행정에 대한 행정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그런데 일반 행정이 넓게 잡으면 이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영역 요만큼 잡을지 이렇게 잡을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무슨 얘기하냐면은
행정사 역할 범위를 확대를 시키면 이쪽하고 충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쭉 줄이면 어때요? 충돌은 덜 생겨요. 그 대신에 밥그릇이 적어진 겁니다. 똑같은 게 민간에서 변호사의 업무하고 법무사의 업무 영역이 경계예요. 오늘날 변호사와 법무사는요, 동일한 업무 영역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생이라든가 뭐 이런 파트, 파산이라고 있어요. 개인 파산. 이런 파트는 변호사의 업무가 되고 법무사의 업무가 되기도 해요. 과거에는 법무사하고 변호사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 변호사가 먹을 거리 없어지니까 북극곰처럼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법무사 영역까지 쭉 파고 들어갔고 그건 내가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 변호사 사무실마다 회생과 파산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때요? 지구온난화네요. 북극곰이 먹을 음식이 없어져서 영역 넓힌 거 똑같은 거 이게.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 범위를 설정한 것은 서로 집단들 간에 뭐가 필요해요? 집단들 간에 싸우고 지지급 뽑고 타협 협상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게 정치 현상이거든요. 자, 이런 것은 뭐냐면 규제 정책에서 나오는 다원주의적 모습이라고 불러요. 규제란 파트는 어떤 친구에게는 이득이 되고 어떤 친구에게는 손해가 되는 거 이게. 맞죠? 행정사의 역할이 이만큼 커지면 세무사의 역할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은 누구인가 이득, 누구인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집단 간에 뭐가 필요해요? 밀고 당기는 과정이 나오겠죠? 이게 정치입니다. 이걸 다룬 게 뭐죠? 2편입니다. 2편에서 다룬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정책이라는 건 사실은 어때요? 이익 집단 간에 밀고 당기는 과정이에요. 정부가 주도한 게 아닙니다. 예. 의약분업 정책이 있습니다. 의약분업 정책은 어때요? 의사회라는 이익집단과 약사회라는 이익집단과 제약회사라는 이익집단 간에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한동안 논란이 있었던 것이 피임약이 있었어요. 피임약이 두 가지가 있죠. 사후 사전이 있어요. 이걸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야 된다. 아니다. 슈퍼에서 구입하도록 하자. 이런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논란의 핵심 어디 있다? 이익집단 간에 뭐죠? 밀고 당기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넓은 말로서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말로 포장한 거고 진짜 액면은 어때요? 누가 더 많은 이득을 얻을까라는 사파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설명한 게요. 정책학입니다. 그래서 정책학은 이런 부분이요. 전부 다 어때요? 사파 싸움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반면 얘들은 정치보다는 줄어보죠. 그냥 관리 문제예요. 관리 문제. 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경영과 비슷하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행정이 크게 두 파트로 얘기한 이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이쪽 성격도 있고 이쪽 성격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약간 추상적으로 좀 들어가서 얘기했지만 나중에 이제 공부해 보시면요. 재미있어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재미있습니다. 알면 재밌습니다. 알면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공유하는 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네, 이 정도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요. 1편 이론부터 이제 좀 용어 좀 집어서 갈게요. 용어.